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소리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서양 윤리사상 진도를 한번 나가보려고 해요. 어때요? 기대되죠? 또 막 이렇게 강요하죠? 자, 우리가 사상의 연원이라는 단원을 한번 배워볼 건데, 이전에 지금 여기 있는 프린트지, 학습지, 저 없다. 어떻게 하냐라고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학습지는 이렇게 생긴 거거든요. 이렇게 좀 줄여볼까요? 학습지는 이렇게, 아이고, 별로 안 줄어지네요. 그냥 보세요. 제가 한글 파일로 그 온라인 클래스 게시판을 하나 만들어서 지금 어떤 이름으로 만들지는 아직 정하지 않았는데 뭐 학습지라고 만들겠죠? 게시판을 하나 만들거나 게시판이 만들어지지 않으면은 뭐 다른 과제처럼 올려놓을 거예요. 그거 다운받아서 인쇄하면 될 것 같고, 선생님 저는 프린트가 없어요 라고 하는 친구들은 학교 와서 학교 프린트기를 사용해서 인쇄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프린트 없더라도 강의 들으면서 뭐 필기하면은 필기해 놓고 나중에 새로 인쇄한 프린트에 옮겨 적으면 되니까 그 부분은 너무 고민하지 말고 일단 강의를 듣는 것에 집중을 해봅시다. 네. 강의를 듣는 거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 프린트지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뭐 해야 돼요? 그렇죠. 반번호를 써야죠. 저는 뭐 3반 담임이니까 3반 이름. 여러분 꼭 이거 이름 꼭 써주세요. 프린트에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진도를 나가 볼 건데요. 먼저 처음에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고대 그리스 사상과 헤브라이즘이라고 써 있어요. 이게 뭔가 한번 위에다가 적어 볼게요. 이 두 가지는 뭐냐면 서양, 네, 글씨체가 예쁘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서양 윤리 사상의 연원이에요, 연원. 보여요? 그렇죠. 서양 윤리 사상의 연원인데 연원이라는 건 쉽게 말해볼까? 그려볼까? 또 이렇게 제 그림 실력이 들통나게 되는데 정말 너무 잘 그리죠? 이거 뭘까요? 나무죠, 나무. 나무 중에 이 부분, 여기 흙이야. 이 부분을 뭐라고 해요? 그렇죠. 다 맞췄겠죠? 뿌리예요, 뿌리. 그렇죠. 이 연원을 쉽게 말하면 뿌리라고 하는데 서양 윤리 사상이 만들어지게 된 여러 가지 서양에 있는 학자들의 여러 사상들이 만들어지게 된 뿌리, 바탕의 역할을 하는 게 이 두 가지예요. 뭐랑 뭐? 고대 그리스 사상과 헤브라이즘입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고대 그리스 사상은 뭔지 그리고 헤브라이즘은 뭔지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이 두 가지라는 것만 먼저 꼭 기억해두고 고대 그리스 사상은 먼저 초기에는 뭘로 등장을 했냐면 자연 철학을 많이 했어요. 이 고대 그리스에서. 자연 철학이란 건 자연, 이 세계를 얘기하는 거죠. 세계의 기원 혹은 근원이 뭔지를 설명하는 거였는데 뭐라고 생각했을까? 옛날 사람들은 세계의 근원이나 기원을 물이다 혹은 불이다. 이거는 외우지 않아도 돼요. 그냥 이해만 하면 돼요. 혹은 어떤 사람은 세계의 모든 자연의 근원은 뭐 공기다 라고도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 연구를 한 거야. 사실 지금 과학으로 봤을 때 우리 빅뱅 이론 막 그렇게 생각하고 막 원자가 가장 근본적인 거다 이런 거 배우고 있는데 무슨 세계의 근원이 물이야 불이야 이렇게 생각될 수 있죠. 하지만 여러분 너무 세기가 차이가 납니다. 옛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만으로도 대단하다. 사실 이렇게까지 생각 안 해도 되는데 그냥 그렇게 우리가 이해해주고 넘어가자라는 거죠. 그래서 자연의 기원과 근원은 뭔지 그런 거에 대해서 궁금해했던 게 자연 철학인데 이 자연 철학의 영향 중요한 점은 뭐 이거를 연구한 것도 있겠지만 이런 자연 철학을 연구한 사람을 자연 철학자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본질적인 거 그리고 보편적인 것에 집중을 하게 돼요. 이런 연구를 하다가 본질이란 게 뭐예요? 선생님 정말 어려운 단어네요. 그래서 제가 준비를 했죠. 본질이란 건 조금 더 크게 해볼까요? 보이려나? 본질이란 건 사물을 사물답게 만드는 것.
이거를 본질이라고 해요. 생각해보자. 자, 우리 의자를 예시로 들어볼게요. 자, 의자를 의자답게 하는 게 뭘까? 여러분, 뭘 의자라고 해요? 아, 이제 다 알 것 같은데. 앉을 수 있는 게 의자죠. 여러분, 앉을 수 없는 걸 의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지, 그럴 수 없어. 그래서 의자의 본질이란 건 앉을 수 있게 하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뭐가 있을까? 펜. 펜의 본질은 뭘까? 그렇죠. 쓸 수 있는 거겠죠. 쓸 수 없는 거를 펜이라고 할 수 있어? 그럴 순 없는 거야. 물론 다 다른 펜도 펜이라고 하기는 하지만 조금 더 쉽게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이런 사물을 사물답게 만드는 것을 본질이라고 하고 나중에 뭐의 본질에 대해 궁금해졌을까? 우리 윤리를 배우죠? 인간의 본질은 무엇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점점 궁금해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자연이 뭔지 궁금해했는데 본격적으로 고대 그리스 사상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건 사실 요것보다는 요 두 번째 동그라미 부분이에요. 시민들이 활발하게 어디에 참여해서 정치에 참여하게 되면서 뭐 자연도 중요하지만 이제 우리가 궁금해야 할 것은 자연보다는 이것 아닐까? 지금 우리 인간이 아닐까? 인간의 삶에서 좋은 것은 뭐고 바람직한 것은 뭐고 옳은 것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토론을 하면서 그거에 대해 궁금해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고대 그리스 사상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특징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성과 너무 귀엽죠? 조그만 이런 이상한 거 자랑하고 있죠. 이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바람직한 삶, 누구의 바람직한 삶일까? 인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인간의 바람직한 삶은 무엇일까를 탐구하는 게 고대 그리스 사상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 이성하고 경험이라고 나타나 있는데 고대 그리스 사상을 시초로 해서 서양 윤리 사상이 이성주의 혹은 경험 중심주의 이렇게 두 가지 갈래로 나눠져서 전개가 돼요. 그래서 살짝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보여준다면 이것도 제가 온라인 클래스에 올려놓을 건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꼭 봐야 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서양 윤리 사상의 흐름을 아는 데 있어서 좀 뭐 자습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어요. 자, 여기 한 번에 잘 안 담기네요. 고대 그리스부터 시작을 하죠. 서양 윤리 사상은. 근데 이성, 사유 중심 사상들 그리고 쭉 이렇게 전개가 되고 뭐 시대가 나중에 다 나와요. 우리가 다 배울 것들이야. 뭐 예전 고대 그리스부터 현대까지. 근데 현대는 일단 현대는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근대 말기까지 이성 중심의 사상이 전개가 되고 두 번째로 감각 경험 중심. 이거는 이성은 사고하는 거잖아. 사유하는 거. 근데 감각 우리가 보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런 걸 중심으로 사상이 전개되는 게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고대 그리스 사상의 큰 영향은 우리가 이성, 감각 경험으로 인간의 삶에 대해서 생각하는 계기가 됐다. 그리고 영향. 이거는 별표 쳐둘게요. 무슨 중심 윤리사상? 인간 중심 윤리사상의 전통을 확립하게 된 게 고대 그리스 사상이다. 근데 아까 자연도 얘기했잖아요. 물론 얘기했죠. 근데 이거는 이제 시초일 뿐이고 고대 그리스 사상의 본질은 인간에 대해서 인간의 삶에서 바람직한 삶은 뭘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게 고대 그리스 사상의 본질이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뿌리가 두 가지라고 했잖아요, 선생님. 고대 그리스 사상 말고 또 하나 뭔가요? 다음 이제 배울 겁니다. 헤브라이즘이라는 건데 우리 방금 고대 그리스 사상에서는 인간을 중심으로 윤리 사상을 확립했어. 근데 헤브라이즘은 인간보다 조금 더 중요시 여기는 게 있었어. 물론 인간도 중요시했지만 이것 때문에 이거를 믿어야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게 바로 뭘까요? 신입니다. 신. 헤브라이즘의 뜻을 한번 살펴볼게요. 뭐와 뭐의 종교적 전통을 아우르는 말이래. 유대교란 건 유대인들이 믿던 종교겠죠. 유대교와 그리스도교, 쉽게 말해 기독교라고 널리 퍼져 있는 기독교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전통을 아우르는 게 헤브라이즘인데 지금 이 뜻이 중요한 게 아니야. 이 헤브라이즘이 고대 그리스 사상과 무슨 차이가 있길래 두 가지 뿌리 중 하나가 되었는지가 중요한 거죠. 어떤 차이가 있어?
고대 그리스는 인간 중심 윤리 사상이지만 헤브라이즘은 신에 대한 믿음을 강조하고 보편적인 윤리적 행동 지침. 여러분, 보편이란 건 뭘까요? 아까 여기도 나왔었는데 지금 여기도 나왔죠. 보편이란 건 쉽게 얘기해서 누구에게나 공통적인 거예요. 누구에게나 공통적인 거. 모두가 아는 거? 보편적인 윤리적 행동 지침은 뭘까? 누구에게나 공통적으로 뭐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들.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 사람을 죽이면 돼, 안 돼? 그쵸, 죽이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이 보편적인 윤리적 행동 지침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인간이 만들어낸 거 혹은 이런 것들이 아니라 누가 명령을 한 거야? 신이 명령한 거야. 이런 게 헤브라이즘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신이 명령을 했기 때문에 인간의 삶의 규율로 제시된 거지. 인간의 삶은 뭐 사람을 죽이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잘 대해주고 이런 게 바람직한 삶인데 고대 그리스 사상에서는 그게 이제 그냥 인간의 바람직한 삶이야 라고 얘기했다면 헤브라이즘에서는 누가 명령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 신이 명령을 했기 때문에 라고 여기면 됩니다. 그래서 헤브라이즘의 영향은 무슨 중심 윤리 사상의 전통을 확립했다? 신 중심의 윤리 사상의 전통을 확립했다. 그래서 아까 이거 서양 윤리 사상 흐름 잠깐 볼게요. 이거 보면 이렇게 두 가지처럼 보이지만 아까 고대 그리스, 선생님 그럼 헤브라이즘은 어디 있어요? 헤브라이즘 뿌리가 영향을 미친 게 이 중세 시대예요. 그래서 여기 나타나 있다. 이것도 파일로 올려줄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필요하다면 나중에 한 시험 보기 한 몇 주 전쯤에 요거 정리 파일을 제가 인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필요한 사람은 인쇄해서 보고요. 그래서 뿌리가 두 개다. 이 정도만 간단하게 알아두세요. 제가 설명을 많이 했지만 여러분들이 윤리를 처음 배우고 단어도 너무 어렵고 해서 이것저것 많이 말한 것일 뿐이지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이제 본격적으로 중요한 부분, 여기가 더 중요한 부분이란 건 앞에 건 가볍게 이해만 하면 된다는 거겠죠.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혹시 이게 우리한테 무슨 표시예요? 이거? 우리 그치? 오케이지 오케이. 이 오케이라는 말이 이 손가락의 표시가 다른 나라에서는 욕이 될 수도 있대요. 어떤 욕이냐? 좀 약간 슬픈데 너는 아무 쓸모가 없어. 너무 슬프죠? 근데 왜 이게 전 슬픈데 이게 왜 욕일까요? 슬퍼서 욕인가? 이탈리아에서는 이 오케이 표시가 너는 아무 쓸모도 없다라는 얘기래요. 그리고 또 이건 뭘까? 이거 뭐야? 우리 최고다. 너 짱이다 할 때 하는 표시잖아. 근데 어디야? 브라질에서는 너 입을 다물어라. 너는 더 이상 말해선 안 된다. 약간 이런 표시래요. 쉽게 세 글자로 하면 입 닭땡인데 여기서 제가 말할 순 없잖아요. 이거 다 녹화되고 여러분들이 보는 거니까. 그런 뜻이고 또 요거 이렇게 손바닥을 펼쳐서 보여주는 거. 이거는 우리는 뭐야? 인사일 수도 있고 그냥 뭐 손바닥이구나. 쟤는 왜 저러고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브라질에서는 손바닥을 펴서 보여주면 너 지옥에나 가라 이런 뜻이래요. 너무 살벌하죠. 그리고 하나 더 마지막 여러분들 이제 욕만 알려주는 것 같아서 약간 좀 윤리교사로서 회의감이 드는데 자 요거 이렇게 새끼손가락을 이렇게 하는 우린 뭐야? 우리한테 이게 무슨 뜻이야? 우리 약속하자. 너 약속해 이런 뜻인데 어디야 여기는? 어느 나라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뜻만 얘기를 하면 너 허튼 수작 부리지 마라 라는 뜻이래요. 이것도 좀 잔인하네요. 요런 우리가 갖고 있는 손가락 표현과 다른 나라가 갖고 있는 손가락 표현이 지금 들어본 바에 어때요?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여러분들 나중에 여행 분명히 갈 텐데 여행 가서 이런 표현 절대 하지 않도록 여행 가기 전에 꼭 알아둡시다. 제가 꿀팁을 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요 나라에서는 똑같은 손가락 표현이 욕이고 우리나라에서는 이 손가락 표현이 왜 욕이 아니라 그냥 어떤 하나의 표현일 뿐이야. 이게 뭐가 달라서 그런 걸까? 제가 초성으로 힌트를 줄게요. 맞춰보세요, 여러분. 이거 쌍방향, 일방향적이지만 마치 쌍방향인 것처럼 대답도 하고 그래야 안 졸리죠. 뭘까? 뭐가 달라서? 그치, 맞췄을 거야, 분명히. 맞춰봐요. 맞췄어. 문화가 달라서. 그쵸?
문화가 다른 거, 문화가 달라서 이런 현상이 생긴다. 그래서 서로의 다른 문화를 이해하자. 약간 요런 거 우리 중학교 도덕 시간에 배웠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문화 땡땡주의라고 해요. 이것도 초성 줄게. 맞춰봐요. 그렇지. 아이고 너무 흥분해가지고 종이를 쳐버렸네. 문화 상대주의죠. 그러면 이 상대주의라는 건 뭐야? 서로 같다는 거야? 다를 수 있다는 거야? 그치. 문화가 다를 수 있다. 즉 상대주의의 뜻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제 중학교 때 문화 상대주의 배웠으니까 이제 우리 윤리와 사상 배우는데 무슨 상대주의 배워야 돼? 자, 윤리와 사상이야. 무슨 상대주의일까요? 그렇지. 윤리적 상대주의에 대해 한번 배워볼 거예요. 1번 빈칸에 써볼게요. 윤리적 상대주의. 보이시나요? 네. 윤리적 상대주의라는 건 뜻이 뭐야? 뭐가 다양해? 도덕규범은 다양하고 도덕규범은 쉽게 말해서 우리가 지켜야 하는 윤리적인 규범 뭐 아까 보편적인 규범 뭐 사람은 죽여서는 안 된다. 다른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것들. 이런 도덕규범이 근데 우리는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윤리적 상대주의에서는 그런 거 윤리 정해져 있지 않아. 도덕규범은 다양하고 또 다음 읽어볼게요. 보편 타당한. 보편은 누구에게나 모두가 공통적으로 그렇다고 여기는 거. 모두가 타당하다고, 맞다고 여기는 도덕법칙이 있어, 없어? 없다고 보는 거죠. 도덕법칙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게 윤리적 상대주의의 입장입니다. 이해됐을까요? 요즘에 이런 시선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윤리란 뭘까라고 제가 물어봤을 때 친구들 반응을 보면 윤리라는 거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라는 친구들도 있고 윤리는 되게 인상적이었던 답변인데 윤리는 회색이에요 라고 얘기한 친구가 있었거든요. 이게 검은색도 아니고 흰색도 아니고 회색이라서 사람들마다 생각하는 게 조금 막 중첩돼 있을 수는 있지만 다를 수 있다라는 거를 표현하는 친구의 표현이었어요. 너무 되게 독창적이고 멋있죠. 그래서 타당한 도덕법칙은 존재하지 않는다. 보편 타당한 도덕법칙은 없다라고 하는 게 윤리적 상대주의의 입장. 그런데 이 윤리적 상대주의를 주장한 사상가들을 통틀어서 지칭하는 용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 절대 못 맞출 텐데 왜 이렇게 초성으로 쓰는 걸까요? 이렇게 하면 그냥 못 맞출 텐데. 소피스트예요. 소피스트. 2번 빈칸에 소피스트라고 적어봅시다. 여러분 제가 막 빨간색으로 하는 게 있고 파란색으로 하는 게 있고 형광펜으로 하는 게 있는데 사실 큰 의미는 없어요. 그냥 집히는 대로 하는 거라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걸 판단하고 물론 별표는 좀 중요한 거긴 하지만 요 별표보다는 여기가 훨씬 중요해요. 그래서 제 형광펜 따라할 필요 전혀 없고 여러분들 끌리는 대로 하세요. 알겠죠? 소피스트는 방금 이 소피스트는 사람들이야. 사람들. 뭐를 주장한 사람들? 윤리적 상대주의, 보편 타당한 도덕규범은 없다라는 거를 주장하면서 뭐의 성공을 추구한 사람들? 세속적인 성공. 세속이라는 건 쉽게 말해 세상에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세상에서의 성공. 돈을 많이 벌든 정치적으로 유명한 정치인이 되든 이런 성공을 추구하고 뭐를 가르치는 사람들이야? 수사학을 가르치는 사람들이래요. 수사학이 뭐야? 제가 수학을 말하기 전에 그 당시에도 성공을 하려면 뭐에 참여해야 됐을까? 정치에 참여해서 정치인으로 성공하는 게 이 당시 사람들한테 성공이었어. 근데 여러분 정치는 여러분들이 어디서 봤을지는 모르겠지만 정치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뭘까? 선거요, 홍보요, 이럴 수 있겠죠. 여러분 선거에 당선되고 자기를 PR하고 홍보하려면 뭘 잘해야 돼? 인상이 좋아야 돼요. 물론 인상이 좋아야 되죠. 또 말을 잘해야 돼요. 그쵸? 말을 잘하고 다른 사람이 내 의견에 동의할 수 있도록 설득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해. 이 기술. 말을 잘하고 설득할 내 의견이 사실 틀린 건데도 맞는 것처럼 보이게 되게 무섭죠. 굉장히 요즘 시대에도
구사되는 기술인 것 같기는 해요. 좋은 건 아닐 수도 있지만 근데 뭐 옳은 방향으로 사용한다면 뭐 나쁘다고만 할 수 없겠죠. 요런 기술들을 가르쳐 주는 게 수사학이었어요. 수사, 뭔가 말을 꾸며주는 것, 수사한다고 하죠. 그래서 요런 것들을 가르치는 게 소피스트였는데 이 소피스트들은 진짜 약간 부자였어. 왜 부자야? 물론 모든 소피스트가 부자는 아니었겠지만 좀 잘 나가는 소피스트들은 부자였어. 그 중에서 유명한 아주 큰 부자였다. 첫 번째 소피스트를 한번 배워봅시다. 프로타고라스라는 사람인데요. 얼굴을 너무 보여주고 싶은데 얼굴을 못 보여줘서 좀 안타깝네요. 하지만 괜찮아. 우리 이름만 알면 돼. 프로타고라스는 지금 우리 시대에 비유를 해보자면 대치동 학원가의 1타 강사야. 너무 직접적으로 얘기했나? 왜? 이 사람은 뭐가 많았냐? 진짜 안 중요하니까. 잡소리니까 검은색으로. 수업료가 진짜 비쌌어요. 2달란트였다고 해요. 수업료가 1년에 2달란트래. 1년에. 한 학생마다. 그런데 달란트가 어느 정도예요, 쌤? 모르겠어요. 저도 몰랐죠. 한번 알아보니까 1달란트가 여러분 군함 알아요? 군함? 엄청 큰 배. 얘 굉장히 군함 같지 않은데 어때요? 잘 그렸죠? 요 군함을 한 척을 구입할 수 있는 게 1달란트야. 근데 이 프로타고라스한테 학생이 배우려면 1년에 군함 2척을 줘야 돼. 그래서 이 사람들은 엄청 부자였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아니죠. 이 프로타고라스는. 이 부자인 프로타고라스는 사람들한테 뭘 가르쳤을까? 한번 봅시다. 여기 큰 따옴표로 뭐라고 돼 있죠?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라고 적혀 있어요. 자세히 지문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인간은 뭐의 척도다? 모든 것의 척도다. 척도라는 거는 뭐 기준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이 존재한다는 척도이며 이거 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2개나 있죠? 이거 지워봅시다. 제가 이거 수정해서 올릴게요.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이 존재한다는 척도이며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척도이다. 선생님 말이 너무 어려워요. 왜 이래요? 그러니까요. 제가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존재하든지 이거 뭐 필통이 있네? 필통이 존재해. 아니야, 지금 필통 여기에 없어. 왜 화면에 안 보이잖아. 사실 옆에 있거든요. 존재하든지 존재하지 않든지 그거 누가 정한다는 거야? 척도가 뭐라 그랬어? 모든 것의 척도는 뭐다? 인간이다. 지금 존재한다고 정하는 것도 인간이고 이게 존재하지 않는다고 정하는 것도 인간이야. 그래서 모든 게 보편타당한 도덕 법칙이란 건 있을 수 있어, 없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있는 거고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없는 거겠지. 그래서 이런 윤리적 상대주의를 주장한 대표적인 사상가예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이 사람은 이런 유명한 주장을 하면서 각 개인의 지각, 쉬운 말로 각 개인의 경험이 뭐의 기준이 된대? 진리를 판단하는 혹은 도덕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고 봤어요. 진리라는 건 모두에게 옳은 거. 근데 모두에게 옳은 건 있다고 할까 없다고 할까? 뭐 없다고 하겠죠. 윤리적 상대주의니까. 사람마다 진리가 다르다라고 생각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경험한 것들에 의해서 진리를 판단하게 되고 도덕을 판단하게 된다. 내가 어떤 상황을 겪어봤는데 그 상황에서 이게 옳았어. 근데 다른 상황에서 아니었을 수 있잖아. 근데 나는 이게 옳았으니까 내 경험에 의하면 이렇게 하는 게 맞아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프로타고라스였고요. 2번째 유명한 소피스트 누굴까? 트라시마코스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름이 좀 어색할 수 있으니까 많이 읽어봅시다. 트라시마코스. 이 사람은 정의는 트라시마코스 하기 전에 하나만 더 얘기해줘야겠다. 자, 프로타고라스가 이해되지 않은 친구들을 위해 한 번 더 얘기. 이거는 약간 제 그냥 얘기인데 여러분 가위가 있다고 생각해요. 가위가 뭐야? 자르는 이 가위 말고 꿈꿀 때 혹은 잘 때 눌리는 거 있잖아요. 가위.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가위를 눌려본 사람은 가위가 있다고 생각할 거야. 왜? 난 눌려봤으니까. 그게 바로 경험에 의한 판단이에요. 저는 가위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기말 시험 직전이었나? 이때 가위를 눌려봤거든요. 어떤 가위였냐? 너무 피곤했던 거지. 너무 피곤해서 자고 있는데, 아니, 제 밑에 집에 그 아기가 살았었나 봐요. 그래서 밑에 집에 아기가 제 침대에 누워 자고 있는데 아기가 막 우는 거야. 그래서 나 진짜 그러니까 시험을, 자세하게 설명. 시험을 총 3일 보는데 둘째 날에 시험을 치고 왔어. 이제 마지막에 아주 중요한 시험이 남아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너무 전날 밤을 샜기 때문에 시험 치자마자 집에 와서 자고 좀 쉬다가 다음 시험을 그러니까 저녁부터 새벽까지 또 밤새서 공부를 하고 3일째 시험을 치러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집에 오자마자 자는데 낮이었어. 해가 쨍쨍했죠. 보통 12시쯤 끝나니까. 근데 밑에 집에서 애기가 우는 거야. 짜증이 나요, 안 나요? 낮이니까 물론 이해를 해야죠. 요즘 층간소음 되게 예민하잖아. 근데 그때는 뭐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이해하자라는 마음으로 사는데, 내가 막 진짜 너무 피곤한데, 지금 자야 내일 시험 공부할 수 있는데, 애기가 우니까 짜증이 나죠. 진짜 스트레스 받는다라는 생각으로 자고 있는데, 애기가 점점 더 크게 우는 거야. 그래서, 진짜 왜 이렇게 울까? 그만 좀 울어라 생각하고 있는데, 너무 무서운 건, 제가 이렇게 침대에 누워서, 침대가 보이나? 침대에 누워서 이렇게 옆으로 누워서 자고 있었어요. 여기 귀예요, 귀. 귀가 이쪽에 있었는데 이쪽도 귀, 눈. 이렇게 자고 있었어요. 근데 원래 아랫집이 여기 있겠죠. 애기가 여기서 울겠지. 요 보자기에 쌓인 애기가 이렇게 울었는데 너무 커서 애가 점점 크게 우는 거예요. 근데 응애 하는데 여기서 응애 하면서 귀 옆에서 애기가 우는 거야. 막 너무 소름 끼치지 않아요? 귀 옆에다가 대고 애기가 우는 거야. 이거 너무 무서운 친구들은 넘기세요. 그래서 그 순간 너무 무서웠어요. 내 옆에 애기가 있는 것처럼 느껴져가지고. 그게 근데 이제 그때 내가 너무 무서워서 일어나려고 하니까 몸이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여. 그럼 제가 가위가 있다고 생각하겠어요? 없다고 생각이 있죠. 왜냐면 내가 몸을 못 움직였는데 막 귀에선 애기가 울고 뭐 귀신이 나온 건 아니었지만 정말 저에게는 소름 돋는 경험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가위가 있다고 믿고 피라타고라스가 얘기한 것처럼 가위라는 게 없다고 믿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있다고 믿는다.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 됐을까요? 네, 넘어가 봅시다. 이제 트라시마코스 한번 배워볼 건데요. 트라시마코스의 유명한 구절은 정의라는 건 누구의 이익이다? 강자의 이익이다. 강자는 뭐야? 강한 사람, 약한 사람? 강한 사람. 뭔가 지배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정의라는 건 여러분 올바름이랑 거의 똑같은 말인데 여러분들한테 정의란 무엇인가?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답할 거예요? 정의는요, 다른 사람을 위해 뭔가 선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 올바른 거예요. 사람을 돕는 거예요. 누군가를 위해 행동하는 거예요. 뭐 이런 여러 가지 답변들이 있겠죠. 근데 트라시마코스는 아니야. 정의는 강자의 이익일 뿐이야 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의 의미와는 조금 다른 것 같아. 자세히 보자. 통치자와 같은 자들, 지배권을 가지고 있는 통치자와 같은 자들은 오직 자신만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뭐를 제정해? 법률을 제정한대.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법을 지키면 정의로운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트라시마코스라는 소피스트는 법을 지키는 거는 정의로운 거지. 근데 그 정의라는 거는 우리에게 모두에게 정의로운 게 아니라 강자, 통치자, 지배자에게 이익이 되는 일이라는 거야. 그럼 만약 우리가 지배자가 아니야? 그냥 우리 서민이야? 근데 법을 지켜. 그럼 우리한테 좋은 거야? 아니라는 거야. 이 사람은. 너는 이렇게 바보 같은 걸 하는 거죠. 좀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더 자세한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자, 통치자 A라는 사람이 있고 통치자 B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A라는 사람은 법을 뭐라고 정하냐면 법을 만약에 어기면 뭘 해야 될까? 벌금을 내자. 그래. 우리도 있는 거니까. 우리도 있잖아요. 뭐 만약에 여러분 우리 학교 앞에 그 30m 30m란다. 속도 30으로 달려야 되는 거 그거 있는데 우리 되게 위험한 동네잖아. 우리 학교가 어떻게 문 앞에 그렇게 차도가 있는지 아침에 막 학생들이 막 선생님들이 차 못 들어가
아니 차를 막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을 막죠. 차 지나갈 테니까 들어가지 말라고. 그렇게 근데 만약에 거기서 그냥 들어갔어. 막 혹은 막 속도를 너무 빠르게 했어. 그럼 카메라에 찍히죠. 그럼 선생님이 벌금을 내야 돼. 우리도 법을 어기면 벌금을 낸단 말이지. 그래서 통치자 A도 사례가 걸렸네요. 법을 어기면 벌금을 내는 걸로 뭐를 정했어? 법률을 정한 거야.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은 이 벌금을 나라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다 누구를 위해 쓰는 거야? 자기의 재산을 불리는 용도였던 거야. 그러면 뭐야? 어때? 트라시마코스의 말이 맞아, 안 맞아? 맞다는 거지. 이 통치자의 강자는 자신의 재산을 불리기 위해 법을 만들었고 그 법을 지키는 것, 즉 정의는 강자의 이익이 된다. 좀 슬프죠? 통치자 B. 이 사람은 이 사람도 법을 어기면 사람을 죽여. 혹은 막 때려. 너무 잔인하죠. 이 사람은 근데 알고 보니까 뭐 사용할 수도 있고 너무 잘못되면은 처벌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럴 수도 있잖아. 알고 보니 통치자 B의 특징은 뭐냐? 이 사람은 굉장히 피를 보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야. 변태 같죠? 피를 보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다른 사람을 죽이고 때리는 건 누군가를 처벌하기 위해서 너가 잘못했다는 거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야. 나의 욕망을 충족하기 위한 거였던 거지. 이해돼요? 이런 게 정의는 강자의 이익의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의가 왜 강자의 이익이야? 정의 올바른 건데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이런 예시를 생각하면 트라시마코스가 이해될 것 같아요. 됐을까요? 그리고 마지막 여기에 있지는 않은데 하나 더 알아볼게요. 우리 교과서엔 없는데 좀 중요한 학자라서 고르기아스라는 학자인데 여러분들 여기 꼭 추가해 주세요. 이거 아주 중요해. 그래서 요게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이걸 추가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고르기아스는 뭐를 얘기한 사람이냐? 윤리적 회의주의를 얘기한 사람이야. 지금은 얘네 둘은 상대주의였잖아. 상대주의자들. 근데 이 사람은 회의주의를 얘기하는데 윤리적 회의주의라는 건 쉽게 말해서 얘네는 도덕적인 판단이나 진리는 사람마다 다르고 다양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얘는 아예 없다고 얘기해. 이 사람의 유명한 말,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만약 있다고 해도 알 수가 없다. 글씨가 너무 날아가고 있어. 그럼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요게 이 사람이 한 말이고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거 누구에게나 옳은 거 이런 진리 있다 없다 절대 존재하지 않는다. 세상에 진리 따위는 없다고 라고 하는 게 고르기아스예요. 이 사람이 윤리적 회의주의를 주장했고 회의주의의 내용은 이런 것들. 조금 더 상대주의보다 극단을 달리는 사상가이자 요 사상입니다. 됐을까요? 우리 첫 수업인데 30분이나 32분이나 진행을 했네요. 여러분들 너무 열심히 들어줘서 고맙고 사실은 제가 이렇게 필기형으로 수업을 진행하지 않아요. 아까 OT에서도 봤듯이 저는 아이패드로 이게 필기를 하는 사람인데 오늘 촬영을 하려고 보니 아이패드를 놓고 온 거예요, 학교에. 그래서 너무 슬퍼가지고 정말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느껴졌거든요. 정말 이게 뭐냐라고 좌절했는데 이렇게 해도 여러분들이 조금 양해를 해주시고 다음에는 잊지 않고 아이패드로 수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름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잘 봐주세요. 네, 너무 수업 듣느라 고생 많았고요. 궁금한 거 있으면은 각자 담당 선생님들한테 질문을 올려주면 될 것 같아요. 학교 와서 질문해도 되고요. 네, 고생했습니다. 이소리였습니다. 안녕.